몰랐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금 경영이라는 주제인데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가 직장 생활을 33년 반, 그리고 개인 사업 약 6년, 거의 4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천착했던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에 꽂힌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어려움에 빠질 때 그것을 예방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현금으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시간이 근 2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현금에 관련된 책을 꼭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그것을 실천해서 현금 경영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 한 15% 정도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책을 쓰기 전에 제가 강의를, 현금 경영이라는 독립된 강의를 만들어서 약 100명 정도에게 테스트 강의를 했었어요. 물론 유료로 했었죠. 그때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점점 발전시켜서 책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랜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차성일 대표님 아시죠? 네. 차성일 대표님하고는 동기입니다. 이랜드 입사 동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30몇 년 만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런 인연이 또 이어지네요. 저는 이랜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약 7년 정도 이랜드에서 있다가 이랜드에서 나와서 글로벌 기업의 운영 시스템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ABB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파이낸스 매니저, 그 CFO의 일을 했었습니다. 약 16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랜드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유럽이었어요. 유럽에서 비즈니스 회사들을 인수하는데, 나가서 현지에서 CFO로 일을 좀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재입사를 결정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제 사업을 1년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막판에 다시 유럽으로 제 사업을 접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유럽에 가서 보니까 5개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중에 4개 회사가 턴어라운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1개 회사는 인수한 이후 5년 후에 턴어라운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5개 회사 모두가 턴어라운드 상황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주재원 중에는 유일하게 제가 5개 회사 모두에 들어가서 턴어라운드를 현장에서 함께하고 지휘했던 그런 유일한 한국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9년 동안 저를 가장 괴롭혔던 건 직원들이 아니었어요. 고객이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현금. 가장 괴롭혔던 건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현금 경영 전도사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것에 시달려요. 그리고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처음에 너무 이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규모 없는 또 무리한 행동들을 판단을 하고는 합니다.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아직 뛸 만한 수준이 아닌데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현금에서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강사와 작가와 이런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스타트업에 다시 조인했어요. 6월 1일부터. 제가 모시는 사장님은
저는 부대표로 있는데 사장님은 32살의 젊은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저를 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현금 경영 책을 보고 현금 경영을 우리 회사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회사 이러다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이분은 지속적으로 주주에게 보이시나요? 네. 23년 동안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레터를 보내요. 주주에게 보내는 서신을 보냅니다. CEO 레터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미국 분인데요. 한번 그 편지를 소개해 드려볼게요. 97년도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막 상장했을 때여서 회계상 이익을 최적화하는 것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현금 흐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으로 나타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현금 흐름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저는 현금 흐름을 선택할 겁니다. 라고 주주에게 레터를 보낸 거예요. 4년 뒤에 또 레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한 주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현재 가치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는 탁월한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주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주식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래에 나타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우리 회사가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걸 알아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3년 후에 이 메일을 보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재무지표는 주당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주식은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익은 자산의 효율성이나 자본 지출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면 현금 흐름은 실제 비즈니스가 창출한 진짜 돈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주에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기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PDF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친절하죠? 네. 크리스찬은 친절해야 합니다. 2008년도에 또 이런 메일을 보내요. 우리는 마진 비율을 최적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절대적인 달러 기준의 잉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마진을 낮추더라도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업 경영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 그렇잖아요. 매출이 얼마지? 총이익이 얼마 났지?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이 얼마 났지? 이거 보잖아요. 이거 안 보시는 분 없잖아요. 왜? 그걸 봐야 내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하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대신 현금 흐름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이런 메일 보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현금을 통해 실패를 감수하고 더 크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이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전략적인 유연성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잘 되는 그런 전략을 피는 데 있어서 기본이 뭐냐? 현금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3년 뒤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가치는 사회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흐름의 총합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하시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십니까? 이익을 많이 낸다고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로 흘려보내는 현금의 양이 여러분의 공헌의 양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면 현금을 흘려보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직원에게 더 많은 현금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의 가치를 주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현금을 주고 그러면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금과 옥조 같은 말을 한 경영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저 아니고요. 박성수. 누굴 것 같습니까?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박성수.
아닙니다. 제가 외국분이라고 했잖아요. 아, 미국인이에요. 빌 게이츠. 아마존 창업자 제프 제프 베조스. 이 분이 CEO 레터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때 아마존은 전 세계 기업 가치 넘버 원이었었어요. 요즘 하도 자주 바뀌니까 지금 IT 기업으로 바뀌었지만 한때 아마존은 기업 가치 넘버 원이었고 제프 베조스 대표이사는 이 CEO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쌓은 사람으로 부자 1위로 등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주주에게 보내는 레터에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현금입니다. 현금 흐름, 현금입니다. 여러분 주주 여러분 다른 현금입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썼냐면 하버드의 경제학과 샌딘이라는 학자와 프리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자라는 이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핍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원의 부족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강탈합니다. 정신적인 능력을 빼앗습니다. 결핍은. 그래서 우리를 더 가난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덫의 작용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핍. 다른 말로 하면 현금의 결여, 결핍은 심리적인 덫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책에 이런 실험의 결과를 적고 있어요. 뭐냐면 사탕수수 농부예요.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하는 농부들입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시점만 달리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추수 전, 가난했던 때, 한참 배가 고를 때, 보릿고개와 같은 때에 한번 테스트했고, 추수 후에 배가 부를 때 테스트를 했어요. 뭐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IQ 테스트를 했어요. 인지적인 능력이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테스트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야, 너무 배부르면 공부 못해. 그래가지고 굶기잖아요. 야, 너무 배부르면 공부 못해. 조금만 먹어, 밥만 먹어. 라고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가, 근데 그거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가식보다는 절식을 하고 소식하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가죠. 하지만 아예 없어서 며칠을 계속 굶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머리가 멈춰요. 그래서 이 두 시점에 IQ 테스트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13 내지 14가 이때가 낮게 나타났어요. 그거를 이분들은 대역국 세금이라고 불러요. 대역국 세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는 레이더가 있어요. 우리가 점령하는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망의 그 대역폭을 결핍이라는 것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 두 시점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IQ 13, 14가 하룻밤을 꼬박 세운 사람이 노름하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운 사람이 그 다음날 정신적으로 해롱해롱하는 그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술을 먹고 운전하는 상황으로 비슷하다고 해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 정도로 배고플 때 같은 사람이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스타트업들이 30% 생존율이 안 돼요. 5년 이내에.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망하느냐? 돈이 없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요. 돈이 없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요. 돈이 없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요. 왜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영자가 가장
뭐냐 하면 돈이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그 상황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 상황에서 돈이 극단적으로 없어지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나는 이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형편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기업의 아침 주간 회의를 들어가 보면 매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매니저도 모여서 부사장도 모여서 회의하는 그 주간 회의 들어가면 매출에 얘기해요. 비용을 얘기해요. 이익을 얘기하죠. 인사 관련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 동향을 얘기하고 경쟁사를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같은 것들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요. 현금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그거는 대표만 알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현금 얘기를 이상하게 피해요. 이상하게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업에 지금 직장에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꼭 와서 진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와서 컨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고 갔어요. 근데 부부가 했는데 매출이 400억이 넘어요. 추천. 매출이 400억이 넘어요. 작년에 투자도 받았어요. 수십억의 투자도 받았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수십억 받은 투자가 슉 사라졌어요. 지금은 한 달을 버틸 수도 없는 돈밖에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걸 진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상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동안 집에서 열심히 주말에 진단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다 모여라. 임원들 다 모여라. 라고 해가지고 모임 자리에서 그 진단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나누었죠. 대표이사께서 대표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쓰레기 대표였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리더십이 아무리 뛰어나도 돈 관리를 못해서 회사가 자금난에,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요, 그 대표는 쓰레기 대표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대표였고, 저도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는. 대표가 리더십을 지키고 싶으면 현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재무제표를 여러분 보시죠. 규모가 커갈수록 재무제표는 중요한 경영의 지표를 제공합니다. 숫자를 제공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손익계산서. 12월 말일자로 딱 끊어봤을 때 건강 상태표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달 365일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대표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계 전문가가 이미 얘기를 해줬어요. 대표님들, 재무상태표에서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주에 나타난 결과만 보시면 안 돼요. 결과만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라고 회계 전문가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는 걸 별도로 보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중에서 어떠한 항목도 별도로 이렇게 흐름을 보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현금 흐름표, 현금. 또 하나는 내 돈, 자본에 대한 자본의 흘러간 것, 자본의 변동을 봐요. 자본 변동은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요거는 봐야 돼요. 현금의 흐름은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회계 전문가들도 이미 구조적으로 현금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대표님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네요. 그렇다면 현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럼 현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를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첫 번째,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이익보다 현금을 제품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수십 년 동안 주주에게 계속적으로 레터를 보내면서 강조한 게 현금인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시작했고 가장 크게 키웠는데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키웠는데 그는 왜 현금만 유독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사실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의견과 사실의 차이는 뭐예요? 의견, 사실. 그 차이점은 뭐예요?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갖는다 해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손익계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손익계산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달리하면 돼요. 대손상각 이런 걸 달리하면 돼요. 매출 인식 기준을 달리하면 돼요. 비용 인식 기준을 달리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이 김 과장, 경리를 맡고 있는 김 과장을 찾습니다. 김 과장, 그러니까 이번 해에 우리가 이익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방법 없겠어? 라고 묻잖아요. 방법을 찾아. 이익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방법 좀 찾아. 이게 사실이라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손익계산서 의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능해요. 달리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김 과장을 불러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시죠. 이렇게 지시한다고. 김 과장, 12월 30일이 최종 장부가 1억밖에 없는데 우리 주주들이 걱정할 것 같아. 1억밖에 없는데 3억 정도로 맞춰. 가능해? 가능해요? 통장에 1억밖에 없는데 그거 3억으로 맞춰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현금은 사실이에요. 이익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익을 기준으로 자기의 의사결정만을 해요. 현금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해야 돼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준점을 세웁니다. 그죠? 집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측정을 하든 측량을 하든 기준점을 세워요. 거리를 재고 기준점을 세워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을 타겟으로 총을 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과 현금 사이에는 격차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회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회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학문이지만 자칫 그것을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경영할 때 있어서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도록 회계가 그런 단초를 제공했어요. 처음에 인류 역사상 회계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뭘로 장사에 기록을 했을까요? 현금입니다. 현금 우리가 가계부를 생각하면 돼요. 어머님들이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가계부 쓰신다면 그 가계부를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왔다고 치죠. 100만 원을 받아오면 어머님의 가계부에는 드디어 수입 100만 원 적혀요. 그래서 예전에는 봉투에 현금을 직접 담아서 줬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그걸 갖고 세요. 돈을 세가지고 2만 원 어디 갔어?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98만 원이 들어왔다. 그래, 알았어. 이번 달 특별히 봐주는 거야. 다음 달에 그러면 쫓겨나. 네, 맞아요. 수입이 100만 원이 잡혀야 되는데
아버지가 2만 원 까먹고 들어와서 98만 원이 됐다 그러면 수입장에는 가계부에는 수입 98만 원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8만 원 됩니다. 아버지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월급을 준대요. 그럼 어머님이 회계 전문가야. 그래서 25일 날 월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달 2일 날 3일 날 들어온대요. 그렇다면 어머님은 그래. 나는 회계 전문가야. 25일 날 수입 100만 원, 미수금 100만 원 이렇게 안 적어요. 어머님 그렇게 적는 어머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적느냐고요. 그런데 회계 전문가들 회계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죠? 하라고 해요. 거기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사업은 현금주의로 가계부 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회계가 나타나는 순간 발생주의, 복식주의가 나타나는 순간 발생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출 100만 원, 미수금, 외상 매출은 100만 원, 매출 채권 100만 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 라는 거잖아요. 이 돈이 언제 받을지 몰라. 줘야 받는 거야. 받아야 받는 거야. 근데 이게 회사를 망하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생주의를 따라요. 지금 모든 회사가 발생주의를 따라요. 현금을 따르는 회사는 아주 작은 가게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발생주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매출이 일어나면 돈을 마치 수익으로 매출로 잡혀요. 돈을 아직 주지 않았는데 뭔가를 사면 비용이 발생이 돼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제 거래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아직 돈을 못 받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손익에서 보면 우리는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착각을 해요.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되면 분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아이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해요. 현금을 보시라고요. 현금이 건강하게 들어옵니까? 현금이 건강하게 관리됩니까? 이것 없으면 벌리는 수만 망해요. 장부에는 이익이라고 적혀있지만 통장에는 돈이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5년 넘게 강의를 다녔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물어봐요. 너무나 많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장사는 나름 배워야 대표님. 근데 왜 저는 돈이 없을까요? 왜 통장에는 늘 돈이 부족한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익은 낮지만 회사는 망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동료, 선후배, 사장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엔론, 팀원 다 이익은 낮지만 망했어요. 팀원에 납품한 업체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 매출이 일어났다고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팀원에서 결제를 못하는 순간 그 매출, 좋아했던 크기만큼 먼저 망했습니다. 현금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비용 지급 못해요. 필수적인 비용을 제때 못 줘요. 그러면 회사의 운영이 멈추게 돼 있죠. 지금도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찬양 세 곡으로 좀 은혜를 뿌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거래처하고의 신뢰가 깨집니다.
그때 뭐 돈 못 줘봐요. 옥성호 교사님 그 원재료 재료 돈을 제때 못 줘봐요. 납품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장사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빚을 내서라도 돈을 줘야 돼요. 현금 조달이 어려우죠. 돈 없는 거 누가 제일 귀신같이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음 순서로 아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은행이 압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그 은행이 됐던 아니면 뭐 사채업자가 됐던 기가 막히가 왜요? 내 돈 받을 생각으로 눈에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사업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돈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제일 먼저 돈을 손을 벌려요. 돈 좀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긴장을 해요. 이 양반이 왜 돈 빌려달라고 하지? 돈이 없나? 은행과의 관계가 깨져요. 의사결정에 마비가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동국정으로 가득 차서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요. 사업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동국정만 하고 있어요. 성장 기회가 상실이 돼요. 워렌 버핏은 자기 투자 자산에 그 회사의 투자 자산의 3분의 1, 30%는 항상 현금으로 들고 있다고 해요. 왜요? 이유는 이거예요. 언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없으면 이익이 나더라도 도산합니다. 흑자 도산을 해요. 이런 일들이 돈이 없는 기업에게 생긴 겁니다. 그럼 현금을 관리한다는 건 뭘까요? 현금을 관리한다는 건 네 가지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이에요. 여러분, 현금을 관찰해야 돼요.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주 세세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해요. 관찰을 누구를 시켜요? 회계 담당 직원에만 시켜요. 근데 그 직원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봐요. 대충 봐요. 세세하게 봐야 돼요. 순환, 현금은 돌아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야지 힘을 발휘해요. 현금이 멈추는 거를 뭐라 그래요? 현금이 기업에서 현금이 딱 멈춘다. 그걸 뭐라 그래요? 도산이라고 합니다. 구도, 도산. 현금 돌아야 돼요. 피가 돌듯이 사람이 피가 멈추면 사망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피가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돌아야 돼요.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현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조달해야 돼요. 성장하느라고 필요할 수도 있고요.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출혈이 심해서 조달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걸 누가 해요? 이거는 격리 담당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격리 담당은 안 됐을 때 그냥 손 털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지는 겁니다. 사장이 지는 거예요. 창업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에 대한 최종 책임도 창업자, 대표, 오너가 지는 겁니다. 투자, 이제 좀 살만해요. 현금이 좀 쌓였어요. 이럴 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것도 오너가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활동이 현금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현금 흐름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가 잘 안 봤는데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존재한다더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영업활동, 두 번째가 투자활동, 세 번째가 재무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표를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네이버를 키세요. DART이라는 거를 치시는 겁니다. 치셔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네. 전자공시 시스템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기업이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거기에 회사명 적는 데가 있을 겁니다. 회사명 적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SJ그룹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SJ그룹. 칸골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패션 기업입니다. 제가 패션 기업에서 너무 오래 일했기 때문에 사례도 패션으로 가져왔어요. SJ그룹이라는 데를 한번 치고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에 쭉 리스트가, 보고서 리스트가 쭉 뜰 겁니다. 그 중에서 분기 보고서, 분기 사업 보고서라는 걸 한번 찾아서 지금 정도 되면 2분기가 올라왔겠네요. 아직 안 올라왔겠구나. 2분기 정도? 아니면 1분기도 괜찮습니다. 한번 분기 보고서를 찾아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 보고서가 쭉 뜰 겁니다. 왼쪽에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거기에 왼쪽에 리스트를 쭉 아래로 타고 가다 보면 재무제표라는 것들이 재무제표가 나올 겁니다. 그 재무제표를 치면 상세 항목, 드릴다운 되는 항목 중에 현금 흐름표가 나올 겁니다. 그걸 치고 들어가면 현금 흐름표를 보실 수 있어요.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회사는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챗 GPT나 제민이나 이런 데에 그 PDF 파일을 다운받은 PDF 파일을 올려서 이렇게 시키면 돼요.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데 분석했죠. 예를 들면 이 기업은 얼마나 안전할까? 이 기업은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까? 이 기업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 기업의 전략은 여기에서 전략이 무엇인지를 뽑아서 이런 것들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그 기업에 대한 속속들의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회계 전문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A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로 다시 돌아가서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요 본업에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갔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업에서 현금을 벌었나 현금을 까먹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왔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온 돈을 갚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조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쉽게 현금흐름표만 보고도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좋은 기업은 영업활동 흐름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좋은 기업은 플러스 현금이 남았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 현금이 빠져나갔다일까요? 좋은 기업은 대부분 영업활동에서 돈을 법니다. 그 얘기는 본업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본업에서 돈을 까먹으면 대표님은 긴장하셔야 돼요. 왜 까먹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까먹었을까? 돈을 까먹었다는 의미는 이익을 못 봤다가 아니에요. 이익이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금 흐름상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어디에선가 돈이 묶여있다는 소리예요. 어디? 대체적으로 보면 패션기업 같은 경우는 재고, 매출, 채권 이게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도 봤는데 매출 채권이 확 늘었어요. 갑자기. 재고가 확 늘었어요. 갑자기. 이러면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만 보면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잘 못 느끼죠. 현금흐름표를 볼 때야 비로소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주일 후에 열심히 그 회사 분석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가서 대표님께 컨설팅을 해드렸다는 그 기업, 비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60억 투자를 받았는데요. 재고가 25억이 늘었어요. 매출 채권이 20억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어디 갔어요? 네. 재고와 매출 채권 다 묶여버린 거예요. 매출은 2배가 커버렸어요. 갑자기 확 컸어요. 그렇지만 돈은 다 묶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줄어들어버려요. 그분은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저에게 SOS를 찍어줘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가서 컨설팅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벌이시기까지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걸렸는데 이 문제를 푸시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2년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안 풀려요. 하루아침에 안 풀려요. 재고 하루아침에 파실 수 있겠어요? 그 재고 중에 상당 부분이 그냥 만든 게 100이라면 원가가 100이라면 20도 못 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더군다나 그분이 다루는 아이템이 우리처럼 패션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패션 아이템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돌 뭐 이런 데 나가는 굿즈 같은 거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면 새 음반이 나오면 굿즈가 불티나게 팔리다가 그 음반이 사그러지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그랬더니 10%도 못 건지죠. 원가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늘었으니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니멈 오더 쿼티티라는 게 있어요. 미니멈 생산량, 최소 생산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굿즈도 최소 생산량을 높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엄청 만들었어요. 엄청. 가지수가 막 1000가지 이러다가 자기는 많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1000가지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아니 500개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돈이 생겼다고 왕창 늘려가지고 매출을 왕창 늘렸어요. 키웠어요. 근데 전문 대표님이랑 그런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당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잘 되는 것들만 해본 거예요. 처음으로 현금으로 엄청난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맞이해 본 겁니다. 저는 그런 기업이 걷는 길을 알아요. 제가 유럽에서 1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걷는 길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한 번 벌리기 쉬워도요. 그 길에 빠지면 벗어나오는 데까지는 3배, 4배의 기간이 걸려요. 이랜드가 유럽에서 5개 턴어라운드 기업을 했잖아요. 그거 정상화시키는데 아직도 다 못 빠져나왔습니다. 10몇 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턴어라운드에서 못 벗어난 기업들이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3개의 기업, 나머지 3개의 기업 턴어라운드에서 벗어나게 만든 장본인이 저예요. 그런데 아직도 2개의 기업은 남아있습니다. 누구라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그렇게 빠지기 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턴어라운드 상황에 빠지기 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당뇨가 오기 전에, 이미 왔으면 초기에, 그나마 초기에.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현금 흐름 관리가 취약한 기업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몇 시까지 하는 거죠?
25분까지 25분. 하고 저녁 5시까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물론 워낙 큰 기업이라 여러분이 현실성 없다, 나에게는 안 와닿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사례로서 이런 사례가 있구나라고 학습 개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은요 2020년도 21년도에 엄청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네. 이 우량 기업은 영업이 플러스, 투자가 마이너스, 재고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본업에서 돈을 벌어서 너무 돈을 버니까 투자도 하고 빚을 갚고 이래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량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지금의 어떤 기업일까요? 하이닉스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데 이런 때는 이런 형태를 다 띄고 있습니다. 성장 기업은 어때요? 성장 기업은 영업에서 돈을 버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왜? 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투자가 너무 많아서 영업에서 번 돈 꽤 버는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와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위험신호는 영업에서 돈을 못 벌어요. 돈을 까먹어요. 본업에서 적자를 보는데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본업에서 돈 까먹는 것과 투자까지 전부 빌려가요. 이 상태가 되게 위험한 신호예요. 생존 모드. 기업이 위험 신호를 지나서 이제 진짜 우리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야 라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흐름표에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런 조합을 띄어요. 영업에서 돈을 까먹어요. 투자에서 플러스, 투자에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재무에서도 돈을 빌리는 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실직했어요. 아버지가 실직했어. 그동안에는 나름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실직했어요. 아버지가 타던 좋은 차 팔아야 돼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부인이 가지고 있던 샤넬백 하나씩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동안 투자했던 자산들, 자회사를 하나씩 팔고 거기에서 돈을 회수해요. 고정해서 팔면서 돈을 회수해요. 그런데도 이 적자를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요. 빌리다 못해 이제는 사채에 손을 벌리기 시작해요. 생존 모드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플러스, 재무에서 플러스라고 돈 플러스야. 이거 좋아할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본업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 이게 가장 키예요. 이나무리 카르라는 세계적인 경영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회사의 사장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회계를 모르는 경영자가 무슨 경영자야? 당신 무슨 경영을 한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 현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라고 이분은 그렇게 챌린지를 했어요. 늘. 네. 이거는 박성수 회장님 똑같아요. 박성수 회장님 똑같아요.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법인들은요, 대표가 짧게는 6개월 만에 경질돼요. 길어도 1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적자가 심화된다, 즉 주식자금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경영자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즉시짜리입니다. 왜요?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유지해야 돼요? 맨날 회장님한테 손 벌리는 게 일이죠. 제가 영국 법인장으로 부임받았을 때 회장님이 저에게 나 자네한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요? 나한테 손 벌리지 마. 딱 한 가지. 나한테 손 벌리지 마. 그래서 손을 안 벌렸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그냥 은혜만 내려주십시오. 구조조정 자금 조금만 주세요. 그걸로
그걸로 더 이상의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9년 동안이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손 벌렸으면 아마 진작에 잘렸을 거예요. 현금 없이는 사업이 유지 안 됩니다. 롯데케미칼이 그 내용을 보여줘요. 20년도에 얘네 돈 엄청 벌었어요. 21년도에는 더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1.5조나 났어요. 그래서 우량 기업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롯데케미칼이. 본업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이때 석화이 호황이었어요. 케미칼이 호황이었어요.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때 얘네가 뭘 했냐면 투자를 늘렸습니다.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무슨 투자? 2차 전지. 2차 전지로 급격하게 전환을 해요. 그래서 동박사를 인수를 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자그마치 몇 조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인수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얄궂게도 22년도부터 2차전지 캐즘입니다. 전기차 캐즘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수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버렸어요. 투자는 한 해 하고 보통 오너들이, 보통 CEO들이 고집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투자한 게 실패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나는 성공할 때까지 그러다 망하는 사람 많거든요. 롯데케미칼이 그랬어요. 2년 연속 엄청난 투자를 단행했어요. 2차 전지, 야, 이건 캐증이 아니야. 이거 이러다 말겠지. 돌아올 거야. 근데 안 돌아왔어요. 아직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영업 적자는 계속 지속됩니다. 영업 활동에서 현금이 계속 까먹게 됩니다. 4년 연속. 그 사이에 주주들은 피를 봅니다. 주가가 거의 80%가 꺾였어요. 이게 현금 흐름표를 주의 깊게 보면서 경영을 했다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진작에 조금은 더 빨리 위기를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경영자가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적자 기업에 대한 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업에서 돈을 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패턴, 마이너스, 플러스 패턴이 2년 이상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 돼요. 영업에서 돈을 못 벌고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2년 이상 유지되면 심각한 위기를 느껴야 돼요. 대표를 바꿔치우든 임원을 전체적으로 다 물갈이를 하든 아니면 우리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현금 흐름표는 손익 계산보다 먼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현금 흐름표를 그래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가 개인 사업들, 작은 것들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세무 담당하시는 그 세무사무소에서 기장 대행하는데 현금 흐름표 만들어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내 거? 아마 잘 못 보실 거예요.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만든다 한들 다 끝난 다음에 3월 달에 만들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년에 이랬네? 그랬구나. 써와. 뭐하라고? 어쩌라고? 현금은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세무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직원이 결산 후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매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김인환 대표님 만들고 계시죠? 네. 제가 교육했습니다. 만드시라고. 그래야 현금 흘러가는 게 보인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분이 만들기 때문에 저하고 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지 않으면 저하고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주안에서 한 형제지만 형제도 등급은 있어요. 현금으로 또 만드는 형제, 안 만드는 형제. 현금흐름 관리가 취약한 기업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부분 흑자 도산에 빠집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이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해요. 매출 채권이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돈 못 받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고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만든 물건이 안 팔리고 창고에 쌓여 있어요. 나중에 재고 평가 손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재고 자산은 신선식품하고 똑같아요. 재고 자산은 신선식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장을 보잖아요. 뭐 롯데마트가 됐든 이마트가 됐든 가서 장을 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냉장고에 넣나요?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네. 왜요? 상하니까. 냉동식품 2시간만 꺼내나봐요. 어떻게 되나? 큰일나죠. 큰일나죠. 신선식품은 어떻게 돼요? 빨리 해먹어야죠.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2, 3일이라도 버틸 수 있지. 냉장고 없는 옛날이라고 생각하면 밭에서 따다가 곧바로 해먹어야 됩니다. 먹을 만큼만 따와야 돼요. 신선식품은 그만큼 보관이 어렵다는 거예요. 재고가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업종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냉동식품, 냉동 형태로 보관되는 그런 재고라면 F&B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재고라면 좀 나아요. 그렇지만 패션에서의 재고, 이런 재고는요 신선식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해에 그 시즌에 못 팔면, 회장님 그 시즌에 못 팔면 얼만큼 단가가 되나요? 한 50% 되나요? 그 정도 되죠. 패션 교육은 그래요. 대표님 그러시죠. 50% 이상 단가돼요. 못 팔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시즌이 끝나면 50% 단가예요. 이게 신선식품 하는 겁니다. 그 시즌 다음 시즌이 지나가면 추가로 또 20% 단가가 돼요. 이제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는 즉시 가장 빠르게 재고가 돈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세 번째,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영업현금 흐름이 적자, 이런 상황이 심화됩니다. 심화된다는 이유는 영업현금 흐름 적자가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갈수록 돈이 많이 묶이고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은 커지는데 돈은 계속 더 크게 묶여요. 이게 사업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하다 보면 왜 돈이 없지? 묶여 있어. 이게 사업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는 거를 조금 끊어서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어떻게? 주간 단위로. 그걸 보여드릴게요. 간편현금 흐름표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기업이 뭐 거래가 한 주에 1000건씩 되나요? 아니죠. 50건씩, 100건씩 되나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소비자 대상의 B2C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못합니까? 주간 단위로 통장 보면서 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로 왜 빠져나갔는지 그 기록을 왜 못할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아주 심플한
양식이지만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맞게 변형해서 할 수 있어요. 주간 단위로 금요일 날 퇴근 전에 앉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통장 나가는 거. 어디에서 돈이 들어가고 어디로 돈이 빠져나가고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주간 단위로 엑셀에 표가 쌓이죠. 그럼 돈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계속 하다 보면 두세 달 하다 보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보여요. 언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패턴이 익혀져요. 1년을 하면 연간으로 매월 어느 주에 뭐가 빠져나가는지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데이터로 축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가 내 눈에, 내 머리에 박힌다. 이거는 제가 유럽에서 직접 썼던 그 양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돌아가셔서 바로 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금 확인 루틴을 만들고 지켜라. 모든 계좌의 현금 잔고를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을 체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매일 현금 확인하세요. 매일 현금 확인하세요. 전날 어디로 빠져나가고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매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재고와 매출 채권 등에 대해서 현금화, 현금이 묶여있는 것은 전부 찾아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다 현금화하세요. 왜요? 묶여있는 것보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게 1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 때 이거 1, 20만 원밖에 안 하는 강의였지만 이 강의 듣고 직접 실천해가지고 한 유니폼 만드는 기업의 대표님께서는 그걸 직접 실천해가지고 재고 판매를 통해서 8천만 원을 회수했대요. 그렇다고 감사한다고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산 적이 있어요. 현금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 예측 모델을 만들고 주간 현금 흐름표 만드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사업의 현금 흐름을 내가 직접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면 현금 경영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실천하신다면 김성호 저자가 쓴 현금 경영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워룸이라는 걸 어떻게 작동하는가. 워룸은 정치 상황실이에요. 현금 고갈의 위기에 빠졌을 때 워룸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를 실무 매뉴얼로 실제 제가 했던 것들을 위주로 해서 시나리오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강의 마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셨나요? 네. Q&A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책은 유럽에서 한 기업에 턴어라운드를 하러 들어가서 매주 주주에게 보내드린 그런 주간 보고서를 극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정보, 명칭,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책처럼 묶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에 내가 뭐를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둔 내용이고, 주로 이제 개인 프로그램에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먼저 해주셨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순이익이 영업 현금으로 얼마나 잘 전환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데 강사님은 그 다음 거를 보시는 게 뭔지 궁금하고요. 또 오펙스와 오펙스의 비율을 연간으로 했을 때 몇 프로 비율이 제일 좋은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순이익이 연금 흐름으로 영업 흐름. 영업 흐름으로 네. 얼마큼 잘 전환되는지 항상 그거를 체크를 하는데 그 후에 강사님께서는 그럼 그 다음 거는 뭐가 중요한지 보시는지 그거를 좀 궁금하고요. 또 코펙스와 오펙스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율을 연 단위로 봤을 때 몇 프로가 좀 제일 좋더라 그런 경험치 오펙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 비율과 오퍼레이션 아. 비율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순이익이 영업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는 거. 그거는 글쎄요. 순이익이 영업 흐름으로 전환된다. 그걸 관리하세요, 대표님께서? 관리를 하려고 했었죠. 어떤 식으로 관리하셨어요? 만약에 뭐 영업은 만약에 한 100억이 났는데 아니.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10억이 났는데 네. 현찰은 5억밖에 없다. 네. 그럼 이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좀 관리하는 거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는 그렇게 쓰셨을 뿐인데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어디 붙었을까?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 거를 보시는 게 무엇인지. 현금 흐름은 돈이 어디 붙였을까라는 걸 본다면 네. 저는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실행입니다. 묶인 돈을 풀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는 이유는 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빨리 돈이 묶인 곳을 찾아내서 현금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직원들이 잘 안 해요. 직원들이요, 매출채권 못 받았는데 그거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못 받으면 그냥 그 이유만 설명을 해요. 근데요, 제가 유럽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없는 돈에도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래처 공장이 있었어요. 걔네는 돈을 그나마 다음 달이라도 따박따박 받아가요.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거의 못 줬어요. 근데 걔네는 받아가요. 비결이 뭘까요? 주인이 공장 소유주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매일 직원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안 가요. 줄 때까지. 도시락 싸들고 와서 먹으면서 우리 회의실에서 진행 회의를 해. 안 가요.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을 사정하면 우리 아직 회의가 안 끝나서 이러고 안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줘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돈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근데 지금 그거 가라고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달라. 10만 원이라도 받아가야지 안 주면 안 가요. 그러니까 10만 원 쌓이다 보니까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디도 우리한테 그렇게 빨리 받는 곳이 없어서 실행입니다. 실행. 돈이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게 실행이고 그 실행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재고 한번 팔아봐요. 얼마나 어려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행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거, 비율, 비용과 투자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전략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표준적인 비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설 업계에 표준 판관비, 표준 영업 이익률이 있어요. 그게 얼마일 것 같습니까? 건설 회사들 표준적으로 볼 때 3에서 5%밖에 안 돼요. 잘하는 곳이 5%예요. 그런데 호반 건설이라는 곳은요, 몇 퍼센트 영업이익률을 내냐면 15% 이상을 냈어요. 왜? 무슨 비결이야? 걔네는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찾은 방법들이 달라요. 표준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목표를 높게 잡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사업가입니다.
그게 리더고. 표준의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표준 얘기예요. 아니 우리 경쟁사 이렇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내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는 뷰를 내가 타겟을 설정해서 푸시한 겁니다. 방법을 찾도록. 그럼 나도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현금 흐름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뭐 신생 기업이다, 스타트업 기업이다, 그럼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이런 비율을 현금 흐름표를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으면 위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경험이 투자 있으시면 단계에 있는 신생 기업들,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표가 좋을 수 없습니다. 좋을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은 스토리를 먼저 탄탄하게 짜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는 무슨 아이템으로 어떻게 커갈 거다라는 스토리를 탄탄하게 짜야 되고요.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가야 돼요. 돈은 못 벌지만 아직 이익도 많이 못 내고 돈은 못 벌지만 우리는 마일스톤을 잡고 이때까지 뭘 할 거야, 이때까지 뭘 할 거야, 이때까지 뭘 할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투자자를 안 믿지. 그래서 신생 기업들, 스타트업들은요 수익성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기업보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들도 사실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금 흐름에 의한 DCF에 의한 그런 기업 가치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IR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추정 재무제표 BSPL을 가지고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수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게 투자자한테 설득이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스토리 탄탄한 걸 가지고 수익률을 연결해서 밸류에이션 냈을 때 투자자한테 얼마만큼 설득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정말 현금 흐름에 의한 밸류에이션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날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어느 날 투자해달라고 그 IR 보고서를 가지고 그거를 어디서 와서 요청을 해요. 그걸 딱 봤어요. 근데 내 100억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스토리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가치로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돈 가진 사람은요 절대 내가 돈만 들고 있어도 이 점은 따박따박 챙겨 먹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투자해요? 불릴 수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고 그런 확신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 투자하는 거죠. 물론 벤처 캐피탈 같은 데들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과 원칙과 순서와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감사하듯이 따져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 있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내가 이 돈을 넣었을 때 진짜 아깝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기업을 하는 의미가 있던가 아니면 돈을 벌던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이둘저도 아니면 왜 투자를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확신을 줄 만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를 받는 분들이 저도 지금 IR을 돌고 있지만 대부분 투자를 받는 분들이 허황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허황된 얘기를 거의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겉에서는 믿는 것처럼 좋은 적이네요 라고 말을 해도 뒤돌아서면 하나도 안 믿어요. 그게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을 때까지 작은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가면서 그래서 한 번에 안 돼요. 투자 받는 거 보통 12개월 내지 18개월 이렇게 걸려요. 왜냐하면 그 투자자들은
이 사람이 처음에 기업 소개했을 때 그것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뭐 한다고 했는데 한 분기 지난 다음에 그거 됐어요? 한 분기 동안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작은 거라도 이거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났어요. 라고 증명할 뭔가를 보여주기 전에는 못 믿죠.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떻게 믿어요? 수십억씩 투자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그러니까 작은 약속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비로소 6개월만 보면서 여기는 그래도 좀 뭐 50억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25억 정도는 늘 정도의 믿음은 좀 있네라고 신뢰는 있네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치고 이렇게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또 마지막 질문. 네, 질문 주세요. 네, 저 빨리 가서 재무 상태표를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데요. 이제 막상 가서 이제 현금 흐름표를 딱 펴면 이게 뭐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있고 그거를 다시 이제 저에게 맞게 어떤 그 김인환 대표가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봐야 되고 뭘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 주간 단위로 만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보면 수입 돈이 들어온 거, 네. 크게 보면 돈이 들어온 것과 나간 거로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돈이 들어온 건 거래처,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돈이 어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어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겠죠. 네. 주로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관리하기 편한 형식으로 작성할 겁니다. 거래업체가 무슨 뭐 한 20개 미만이다. 그러면 거래업체 단위로 쓸 수도 있어요. 너무 많다. 그러면 제품 종류별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건 A 제품에 대한 거, B 제품에 대한 거, 아니면 뭐 매트리스 제품군, 비대 제품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내가 관리하기 편한 방식. 돈 나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 대금 지급한 거, 그러면 매입 대금 지급한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렌트, 사무 임차료 지급한 거, 급여, 이런 내가 관리할 때는 몇 가지 항목들을 쭉 열거해놓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적어서 내가 관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정해진 양식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음 달에 보기에도 편하고 그 다음 달에 보기에도 의미 있고 나한테 의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스스로 디자인하셔가지고 엑셀에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